요즘 서울 집값이 심상치 않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러다가 모두가 빚더미에 올라타서 한번 난리가 날지 아니면 계속 더 미친 듯이 아파트가 오를지 정말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오른다 망한다 두 갈래 길에 딱 놓여 있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의 고가 아파트는 이미 한 차례 손바뀜이 일어난 후에 다시 또 최고가를 경신하는 아주 이상한 상승 거래가 나오면서 주변의 다른 아파트들도 영향을 받아서 다시 호가가 예상을 초월하는 가격대로 올라서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또 사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술렁이고 있는 것이죠. 경제 사이클상 또 여러가지 데이터상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아파트, 부동산 시장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말도 안 되는 상황 하나를 제가 미리 좀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요. 경제 논리로는 해석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르메스 명품 브랜드 아시죠?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장에서 1,600만 원을 주고 사서 이걸 밖에 나오자마자 바로 되팔면 거의 2배 가까운 한 3,200만 원의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에르메스 버킨백이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다 보니까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공급이 적죠. 버킨백을 사고 싶어하는 수요는 또 많죠. 필수제인 아파트를 기호제인 이 가방이랑 비교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일 수 있겠지만 지금의 이상한 이 부동산 시장을 가늠하기 좀 좋은 비교인 것 같아서 먼저 에르메스 얘기를 설명드렸습니다. 요사이 서울 강남은 물론이고 또 서울 강북 지역도 그리고 수도권의 입지 좋은 지역도 최근 매매로 거래량이 좀 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주요 단지들의 거래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넘어서는 사례가 몇몇 군데서 계속 나오면서 이거 이러다가 집값이 다시 불안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들이 막 밀려오죠. 자, 2022년 이후 하락하던 집값을 보금자리론으로 떠받쳐서 데드캣 바운스를 만들더니 다시 건축비가 치솟고 분양가가 오르고 또 대출금리도 최근에 2%대로 진입한 대출도 생겨나면서 안정을 찾아가던 아파트 값이 이게 다시 좀 꿈틀대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거 참 위험한 일인데도 위험은 아랑곳도 없이 올라간다는 게 너무나 신기합니다. 아까 그래서 에르메스 백과 제가 비교했던 건데요. 하향으로 가던 집값이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위해서 특례 보금자리론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 이런 정책자금 대출이 나오면서 매수세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금리마저 또 할인해주자 젊은 층이 몰리면서 집값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파트 전세 시장이 요즘 많이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 빌라나 연립의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빌라 포비아 현상이 생겨났죠. 이 빌라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오면서 빌라 전세 수요가 아파트 전세 수요로 몰리면서 아파트 전세가가 불안해졌기 때문에 전세가가 계속 오르니까 차라리 이럴 때 그냥 아파트를 사자 이런 쪽으로 기운 수요 대기자들이 아파트 매수에 나서면서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기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인플레이션이 아직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더 일어난다 이건데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올해 들어 계속 전세가가 올랐는데 이제 임대차 2법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된 지 한 4년이 지나는 시기가 바로 7월 말쯤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세가가 고삐가 풀리게 되면서 이게 더 불안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뭐 표용호TV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불안이 현실로 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도 봐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주택 수급 상황도 이게 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전국 어디든 그러니까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입지든 아니든 재건축의 건축 비용이 폭등되면서 사실상 재건축은 거의 올스톱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서울 주택 수요를 좀 분산시킬 수 있는 3기 신도시 계획도 늦어지고 있죠. 여기다가 신상아 대출 기준이 또 완화되면서 젊은 층이 주택 매수하는 것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세계 여러 나라가 고금리 시대를 이제 끝내고 본격적인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는데 유럽은 이미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대출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리는 곳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집값이 다시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3, 4년 전에 겪었던 특히 2021년 때 패닉 바잉이다 할 정도의 그때처럼 어쩌면 이걸 뛰어넘는 집값 폭등장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너무 불안하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3월에 4,229건 그리고 4월에 4,376건 5월에는 4,700건이 넘어섰습니다. 3개월 연속 4,000건이 넘어서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6월 달에 5,000건이 넘어서고 7, 8월에 6,000건이 만약에 넘어선다. 이러면 집값이 다시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집값이 폭등이다 뭐 이렇게 볼만한 데이터는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김새가 너무 이상합니다.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4천 건을 넘어선 것이 2021년 8월 달에 4천 건을 넘긴 후에 사실상 한 34개월 만에 다시 오르고 있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부분이 아직까지 그 규제가 살아있죠. 그래서 실수요자들의 거래가 이토록 많았다는 건데 전세 수요에서 이분들이 매매 수요로 돌아서는 분들이 지금 더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또 폭등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값이 오르고 있는 곳이 아주 많은데요. 앞으로는 이게 더 불안합니다. 전세 시장을 뒤흔들 바로 그 가장 큰 변수가 전월세 상한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7월 31일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전월세 상한제 해제 물량입니다. 4년 전에 세입자가 원할 경우 기존 계약기간 2년을 살고 또 2년을 더 사는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집주인이 세입자와 다시 갱신 계약을 할 때는 직전 임대료에서 5% 이상 못 올리도록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시행했었죠. 이제 그 4년이 끝나는 시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2020년에 집주인들은요 전월세 상한제 시행을 바로 코앞에 두고 너도 나도 전세값을 대폭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재현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2020년 7월 달에 보니까 한 4억 9,900만 원, 딱 5억 선대 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21년 6월 딱 1년 만에 전세가 최고점 평균치가 6억 7,700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전세가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초급등한 후에 2022년부터는 거품이 살짝 꺼지기 시작하면서 2023년 6월쯤 다시 1년 뒤에는 이게 5억 7천만 원대로 평균을 딱 잡습니다. 보통 1억 원 정도가 1년 만에 주저앉았다가 요즘에 다시 이게 6억대로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전세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사실 아파트 전세가는 이렇게 올라야 할 이유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느냐면 빌라 전세 보증금 사기가 여기저기서 막 터지면서 사람들이 빌라를 기피하면서 아파트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6억 선을 넘어선 겁니다. 평균치로. 자, 서울 마포구의 5월에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에 7억 정도의 전세로 들어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들어간 아파트의 전세 매물을 다시 보니까 지금 10억이 다 넘었다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거 전세 가격 뛰어도 너무 뛴 거 아닙니까? 사실 전세가가 이렇게 뛰는 것은 전세 대출의 유동성이 많이 풀렸습니다. 대출을 많이 해준 겁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를 보니까 2년 이내 출산을 하면 이 가구에 최저 1%대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요. 또 가구가 연소득 최대 1억 3천만 원까지 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출을. 또 하반기부터는 부부 합산 소득을 2억 원으로 이걸 상향 조정을 해주고요. 25년부터는 2억 5천만 원까지 이걸 또 늘려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상 소득 제한을 거의 폐지한 겁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소득 수준이 높은 중3, 6층의 젊은 수요자들도 저리의 대출 상품을 이용해서 주택시장의 매수자로 진입할 수 있게 이걸 다 열어준 겁니다. 젊은 층에게 이런 걸 열어준 것은 인구를 늘리기 위한 것과 또 무주택인 젊은 세대들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시작된 이 제도인데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이 또다시 집값을 부추기는 트리거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22년 12월에 이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돕겠다 해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었죠. 그때 하락하던 아파트 가격이 23년 1월에 이게 반짝 상승을 했습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얘기했죠. 야, 이제 계속 다시 상승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데드캣 바운스다. 잠깐 일시적으로 반등하고 다시 하락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맞았습니다. 이때 데드캣 바운스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최대 5억 원까지 0.1에서 0.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고요. 소득 요건을 없앴기 때문에 수요가 살짝 살아나서 데드캣 바운스가 나왔고요. 그 뒤로 다시 조금씩 하락하다가 최근에 다시 지금 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부동산 하향 안정화의 명분, 그러니까 연착륙의 명분으로 여러 가지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집을 살 수 있도록 했는데 결국 이게 부동산 분양 시장을 살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얼어붙은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었겠지만 결국 그것이 부동산의 거품을 걷어내는 데 쓰이지는 못했다. 이겁니다. 결국 거품을 더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의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것은요, 금리 우대폭이
그전에 특례 보금자리론과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매수에 나서려는 젊은 층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의 바람이 지금 또 불고 있죠. 우리나라의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기준금리를 적어도 연내에 한 번 또는 두 번은 내릴 것이다 라고 보는 미국의 금융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시장금리는 지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준금리는 내려가지 않았지만 시장금리는 내려갔죠. 자,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가 6월 19일 기준 보니까 2.98%에서 5.62%입니다. 앞단이 2.98%니까 2%대에 진입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도요, 지난 5월에 3.54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고금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금리예요. 중저금리라고 봐야 됩니다. 39개월 만에 금리가 최저치로 내려온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아파트값을 지금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줄이려고 주택담보대출에다가 스트레스를 붙였죠. 그래서 스트레스 DSR 총부채 상환 비율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게 갈수록 더 강화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금리는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가계대출을 줄이는데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가계대출이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오르면서 공급은 갈수록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건축비의 초고공행진 때문에 아파트 재건축이 사실상 뭐 거의 올스톱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파트가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5억인데 재건축을 하면 분담금이 7억이면 이게 재건축이 가능하겠습니까? 재건축 사업장마다 공사비 증액을 놓고 조합과 갈등이 없는 곳이 정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의 상황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시공사들이 부동산 PF 위기를 겪으면서 신규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의 경우는 2년 이상 이게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금리 인하, 공사비 폭등, 또 전세시장 불안, 그리고 신규 아파트의 공급 부족, 이런 것이 부동산 시장의 지금 불안 요소들입니다. 자, 이 가운데 가장 심리를 크게 작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공사비 폭등으로 앞으로 공사비가 더 오른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면서 심리도 아파트 매수로 돌아서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21년보다 어쩌면 더 폭등 장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부동산 PF 위기를 이걸 좀 빨리 터트려서 안정화시켰더라면 땅값이라도 좀 더 내려가서 분양가가 내려가는데 좀 더 일조를 했을 텐데, 지금 부동산 PF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안 터지고 터질 것을 계속 막고 있고 있으니 부동산 가격은 계속 미쳐만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부실한 곳을 이래저래 살려두고 가다 보니까 그 부실한 곳에 금융비용이 자꾸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금융비용이 더 얹어져서 결국 분양가가 더 오르고, 분양가가 더 오르니 주변 아파트 가격도 또 더 오릅니다. 이게 악순환의 반복인 겁니다. 우리나라 10년짜리 국고채 금리가 3.26%인데요. 이것보다 싸게 2%대로 돈을 빌려줘서 아파트를 사라고 하면 은행이 채권을 발행해서 빌린 돈보다 주담대를 더 싸게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은행도 기업인데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 정말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파트를 내놔도 팔리지가 않는다.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 어디 아파트가 초고가를 경신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심리가 요동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 7월, 8월에 거래량이 5,000건, 6,000건 넘어간다면 정말 다시 우리는 그 미친 부동산 폭등을 또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좀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냐면 너무 고가로 뛰면 우리 전체가 어려워집니다.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급격하게 폭락을 해도 큰 위기가 오겠지만 급격하게 올라가도 이것도 위험한 겁니다. 우리 한번 겪어봤지 않습니까? 저희 채널에서 여러 차례 세종시의 상가 공실 얘기를 전해드렸었죠. 보신 분들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도 폭등과 또 폭락, 이게 마치 주식처럼 반복이 됐습니다. 한때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었고 또 한때는 가장 많이 하락했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너도 나도 투자하러 원정 다니던 곳, 그것이 바로 세종시입니다. 오르기 전에 샀던 분들이 고가에 팔고 나올 때, 야, 이때가 기회다라고 해서 고가에 사들였던 분들은 아직 그 최고가에 도달하려면 몇 년은 더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집값이 반등한다, 뭐 거래량이 늘었다, 매수세가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정작 대전 지역과 세종 지역에서는 아직도 큰 폭으로 하락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또 이거 회복하려면
사실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이게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대전, 세종 이 지역에 신규로 나오는 오피스텔이랄지 아파트랄지 이런 것을 분양받는 것은 바보짓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현지인들이 참 많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미분양도 많죠. 미분양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할인 분양이 나오고요. 그것도 안 팔리면 손절 분양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전 지역을 보니까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비싼 오피스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분양률이 너무 저조한데요. 이 역시 시간이 지나면 반값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에 살아보신 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살기 좋다. 상가는 모두 텅 비었다. 재미가 없다. 왜 재미가 없을까요? 세종시 부동산 매물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요. 아파트도 계속 하락세에 있지만 정부 세종청사 바로 옆에 4성급 호텔인 그 B 호텔이 매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 10년 넘게 세종특별자치시의 유일한 호텔이라는 그 희소성, 그리고 황금 상권의 알짜배기 입지다라는 이유로 인기를 끌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와는 달리 이게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거 제가 깜짝 놀란 이유는 뭐냐면 매각을 하려고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4차례 유찰됐습니다.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다 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안 팔린다는 겁니다. 선호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세종시 상업용지의 랜드마크였던 세종 엠브리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건물입니다. 이게 통매각 결정 이후 2년 넘게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역시 도심 속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세종 엠브리지 이 건물의 가격이 그 초급등할 때인 21년과 22년에 그때 7차례에 걸쳐서 매각 작업을 진행했는데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433억 원으로 시작한 매각 가격이 7차례 유찰을 거치면서 1,293억 원 뚝 떨어졌습니다. 반값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사는 주체가 없자 이 매각 절차 자체가 중단됐습니다. 그보다 더 아래는 못 팔겠다 이거겠죠. 부동산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최고 호황이라고 하더라도 언제 어느 순간 순식간에 식는 것이 부동산의 특징인데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정도로 매각이 어려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세종 엠브리지라는 건물이 낡고 후졌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된 게 아니죠. 세계적인 건축가 톰 메인이라는 사람이 설계에 참여했다고 해서 화제를 모았고 세종시를 대표하는 종합 아울렛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모았었지만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엠브리지에 와서 쇼핑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톰 메인이라는 건축가 말씀드렸는데요. 프리츠커 건축상을 받은 세계적인 건축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건물이 짓기 전에 유명했겠습니까? 사실 세종시는요, 직접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호텔이든 상가든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정부 청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지리적 위치로 보거나 교통의 편리함을 볼 때 세종시로 출장을 왔다고 하더라도 당일치기로 충분히 일을 보고 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호텔이 번성할 리가 없겠죠. 엠브리지의 아울렛 건물 이 경우도요, 2021년에 바로 옆에 신세계 세종점이 문을 열면서 고객을 그쪽으로 다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탁월하거나 특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세종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젊은 도시입니다. 평균 연령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젊습니다. 37.7세입니다. 동탄 신도시가 젊은 층이 많은데요. 동탄시의 평균 연령이 36세입니다. 동탄시가 아니고 화성시죠. 바로 옆인 그 세종도 만만치 않게 젊은 층이 많다 이겁니다. 직장인 중에서 세종시는 상용직의 비중이 86.7% 정도가 되는 그야말로 인구, 소득, 재정면에서 우리나라의 최상위 정말 1위의 살기 좋은 도시로 꼽혔었습니다. 자, 세종시는 2012년 출범해서 이제 12년 만에 인구 39만 명의 그야말로 대한민국 행정도시로 딱 성장을 했는데 사실 세종시로 제가 여러 번 임장을 가보면서 느낀 것은요, 세종시는 딱 들어갈 때 첫 번째 느낌, 그 느낌 받는 게 바로 도시경관이 참 잘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이 세종시는 중요한 건 자족도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자족도시라는 건요, 그 안에서 생산,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행정이라고 하는 생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뭡니까? 소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상가가 전국에서 가장 많죠. 그 상가 유리창에 쭉 붙어있는 임대문의 스티커 정말 질비하게 가는 곳곳마다 붙어있는 것을 보고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가 행정수도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 도시가 사람이 살아가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생긴다, 이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세종시를 만든 게 서울 집중되는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킨다, 이런 목적으로 탄생한 게 바로 세종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도시를 만들었는데 사실 오히려 공무원분들은요,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출퇴근하느라고 너무 힘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평일엔 세종시에서 살고 주말엔 서울 집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분들 정말 피곤하다고 입술이 막 불어튼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실제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분들 중에 서울에 집이 있는 분들은 교통비, 또 길에서 버리는 시간을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저희 표용호TV에서 세종시 상가 공시를 직접 보여드린 영상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전국적으로 지역별 상가 공실률을 조사를 해보니까 세종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5%입니다. 네 군데 중 한 군데는 비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압도적인 1위의 상가 공실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집계를 하는 중대형 상가 말고 소형 빌딩 상가를 합치면 사실 이 상가 공실률은 더 많이 올라가죠. 세종시 한복판의 상가들도 비어있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 가서 뭘 느끼냐면 이게 드라마나 혹시 영화 세트장에 사람이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세종시의 주요 건물들도 상가는 비어있는 곳이 너무 많죠. 세종 파이낸스 센터 건물에는 처음에 교보문고, 유니클로, 하이마트 이런 대형 브랜드가 입점을 하면서 자, 금융과 쇼핑 매장이 합쳐진 그야말로 복합 쇼핑센터가 될 것이다 라고 다들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시작은 했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모두 철수하고 없는 겁니다. 전국에서 소득 수준은 5위입니다. 세종시가. 인구는 39만인데 이 도심 상권마저 이렇게 살아나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유,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건물마다 상가는 넘쳐나는데 공실은 많을까? 사실 상가 공실은요, 혁신도시들도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주 혁신도시 가보셨나요? 나주 혁신도시 가보셨나요? 다 똑같습니다. 세종시의 상가 공실이 많은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이걸 좀 첫 단계부터 내려가서 얘기를 드리면 도시 설계부터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좀 이상합니다. 얼핏 보면 아주 잘 계획된 도시 같지만 이걸 사람의 동선이나 또는 행동 반경의 유형으로 보자면 잘못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원래 도시가 형성되는 것은 교통, 일자리, 먹거리 이렇게 세 가지가 수반되면서 자연스럽게 도시가 형성되고, 또 그렇게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그곳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그곳이 도심이 되고, 또 그 도심 주변으로 부도심이 생겨나고, 또 그 주변으로 주거지가 생기면서 이렇게 뭔가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성장 과정을 거치는 게 도시인데, 세종시는 일단 그 단계에서 실패했습니다. 상업시설의 주차 공간도 정말 턱없이 부족한 게 세종시입니다. 원래 차 없어도 살 수 있는 도시, 이런 것을 계획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따로 배정하지 않고 설계가 된 것이 많습니다. 자동차가 늘어나고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주차가 좀 불편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아십니까? 서울이든 어디든 간에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가 있는데요, 이 단지 내 상가가 생각보다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서 인도와 차도 간에 그 차단을 다, 이렇게 망을 다 쳐놨기 때문에 아주 잠깐이라도 차를 세우고 또 잠시 물건을 찾는다든지 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상가 방문마저 지하에 차를 세우고 또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이 번거로움과, 또 그런 번거로움을 피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비 형태를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모든 상가들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이라도 차를 세우면 그야말로 경비실에서 난리가 나죠. 뭐 주민 민원이 들어온다고 빨리 빼라고 막 서두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워낙 정갈하게 꾸며진 계획도시가 세종시다 보니까 세종시가 출범하고 나서 2년이 지나도록 세종시에는 주유소가 단 한 곳도 없었다는 것을. 그래서 초창기 입주자분들은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려면 가까운 조치원 읍이나 공주 같은 곳으로 가서 기름을 넣고 다시 와야 됐었습니다. 요즘 수도권에서도 주유소가 하나둘 없어지기 시작하죠. 땅값이 비싸서 그렇습니다. 원래 세종시는 수도권 인구 집중 완화의 목적이 가장 큰 도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사가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충청권의 도시들에 거주하는 분들, 대전이랄지 청주랄지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세종시로 이사가는 분들이 꽤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살다 보니 적먹하다라고 해서 다시 나는 청주로 왔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세종시는 아파트를 짓고 그 아파트에서 살아줄 인구를 늘리거나 하는 계획보다 세종시의 생활권이 좀 더 다이나믹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 콘텐츠 개발이 좀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가 공시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도시라고 하더라도 빈 상가가 많거나 활성화가 떨어지면 잘 지어놓은 건물도 흉물이 금방 됩니다. 자, 충청권의 최대 도시 대전의 경우도요, 분양가는 지금 오르고 있는데 정작 그 분양가를 받아줄 수요자들은 그리 많지 않아서 아무리 잘 짓는다고 하더라도 아주 오랫도록 공실로 남을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나 주거용 또는 상업용 부동산이 요즘 제 눈에 많이 띕니다. 고분양가, 지방에서는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될 재화입니다. 인구 줄어드는 속도가 수도권보다 지방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인구 줄어드는 것이랑 새 아파트랑 또 새 오피스텔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냐, 새 것은 늘 부족한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새 것도 내 헌 것이 팔려야 새 것으로 갈아탈 거 아니겠습니까? 내 헌 것이 안 팔리면 그 새 것이 분양이 잘 되겠습니까? 요즘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부동산 상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상승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나열해 볼 테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상상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량 8만 5천 건으로 늘어 매물량 상승, 매매량 4천 건이 넘으면서 늘어 거래량 상승, 전세가가 올라서 전세가 상승,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 미분양 증가해서 미분양 상승, PF 부실 현장이 드러나서 PF 부실 현장 상승. 이게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 아파트 팔려고 내놓은 게 무려 8만 5천 개가 좀 넘고요, 경기권까지 다 합치면 한 27, 8만 개 정도의 아파트가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분들은 안 팔려서 답답하다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파트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린다 하시는 분들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또 아니면 반대로 아파트 사러 갔는데 집이 없더라 하시는 분들 있으면 좀 댓글 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매매거래 데이터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났죠. 이런 분위기가 수도권으로 좀 더 넓어지면서 혹시 이러다가 다시 또 급상승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좀 들뜬 분도 계시고 또 이걸 염려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파트 값이 오른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마치 아파트 값이 지금 다 같이 막 파죽지세로 오르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정리해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수도권에서 가장 이슈 지역을 따져보니까 김포 바로 밑에 검단신도시입니다. 검단신도시의 거래 내역을 또 살펴보니까 그동안 가장 많이 거래되었던 평수가 우리가 보통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전용 84제곱미터 30평대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더 작은 소형 평수를 찾는 분들이 이 지역에선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경우도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 중에 성동구의 집값이 가장 많이 반등했고 거래량도 가장 많다라고 했는데 이 지역도 역시 25평 소형 평수의 거래가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검단신도시 원당동에 보면 금호 어울림 센트럴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전용면적 14제곱미터가 최고가가요, 올해 1월 달에 6억 4,75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이번 6월 달에는 6억 5,800만 원에 팔리면서 나름의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22년 하락 시기에는 이게 4억 중반대였는데 이 정도 이렇게 올라온 거죠. 자, 물론 검단 아파트 단지들의 대다수를 다 따져보면 아직도 전고점 돌파는커녕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파트들의 거래도 있습니다. 자, 몇몇 개에서 이렇게 값이 좀 툭 튀어 올라서 거래되는 것들이 있다 이거죠. 자, 검단 신도시 중심부에는 호우금프라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잠실의 엘리트 아파트라고 해서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이 아파트를 줄여서 엘리트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이 검단에도 호우금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면 호반 서밋 1차, 또 바로 옆에 우미린더 시그니처, 그리고 금호 어울림 센트럴, 그리고 푸르지오 더베뉴, 이렇게 4개의 단지들을 묶어서 그냥 그 지역에서는 호우금프라고 부릅니다. 자, 바로 이 지역에 지하철 5호선 연장선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래서 여기가 검단에서는 아주 핫한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거 아직 여러분 미지수입니다.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구간 노선이 최종한 발표가 기약 없이 지금 미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와 지금 경기도 김포시 간에 약간의 갈등이 좀 깊어지고 있죠. 이 지역이 2024년 올해 2분기 들어서면서 전용 84제곱미터 위주로 전고점을 넘어선 거래들이 한두 건이 나타나면서 이게 마치 이 지역 전체가 다 오른 것처럼 뉴스에 도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5호선 연장으로 인한 바로 인접 아파트들은 조금 올랐다 하더라도 여기를 살짝 벗어나면 오히려 더 하락 거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호우금프 아파트 중에는 푸르지오 더베뉴 전용 75제곱미터, 여기가 이전 최고가가
2024년 4월에 6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두 달 뒤인 지난 6월 15일에는 6억 5,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한 1,500만 원 올라서 거래가 되었죠. 자, 호반 서밋 1차 전용 72제곱미터도 직전 거래보다는 4천만 원 올라서 최근에 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네 단지를 벗어난 옆 단지들은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죠. 가격이 하락한 단지들도 많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 값이 하락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약간 상승 전환한 이유가 뭘까? 이게 궁금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 아파트 값과 전세 값이 상승을 하면서 그 여파로 타 지역에 살던 수요자들이 검단 쪽으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단에서 전세를 살던 분들까지 또 전세가를 올려주느니 아예 그냥 이번에 사자 이렇게 매수에 나섰기 때문에 검단의 아파트 값이 하락해서 상승 모드로 살짝 분위기가 바뀐 거죠. 제가 분명 서울의 전세가가 상승하면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수도권의 아파트 매수가 늘어난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현실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많이 오르진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왜냐? 매수하시는 분들의 자금 상황을 살펴보니까 본인 자금을 조금 갖고 여기에 신상화 특례 대출을 추가해서 매수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신혼부부들이 많이 매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달의 아파트 가격대가 신혼부부분들이 신상화 대출을 일으켜서 살 수 있는 딱 맞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검단이 거래도 늘고 가격도 살짝 올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걸 겁니다. 그리고 검단 지역의 아파트 값이 올랐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는 이유가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지역에 지금 분양 예정인 아파트 단지가 꽤 있습니다. 그 단지들을 분양을 또 잘 하려면 오른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공급자 측면에서의 뉴스가 많고 그런 기사들이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일간지를 보니까 검단 집주인들은 중개사무소에 문자 세례를 받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전용 84제곱미터, 74제곱미터, 59제곱미터 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살고 있는 집주인분들에게 부동산 중개소에서 무작위로 막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이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매매 의향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직설적으로 집 좀 파세요. 거래가 될 때 파는 건 어떻습니까? 이런 문자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특이한 게 있습니다. 아니, 뭐 특이한 거라기보다는 당연한 것일 수 있는데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이달 들어 보니까 매수세가 점점 더 줄어들고 끊기고 있다는 데이터를 봤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의 매수세는 끊기고 전용 74나 전용 59를 찾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 이거죠. 자, 이건 뭐냐? 아무래도 신혼부부들이다 보니까 적은 평수가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더 선호하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전용 84제곱미터를 가지신 분들께는 이런 문자가 온다고 합니다. 팔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매도를 고민하신다면 지금 좋은 기회다. 이런 문자를 보낸다는 겁니다. 뭐 중개사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워낙 거래가 없다가 이제 겨우 찾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손이 좀 바뀌어야 중개사분들도 수입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래가 된다 하니 기회가 온 거죠. 다만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검단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게 지속될 수 있다라고 지금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신상화 대출도 수요라는 게 한계가 있고요. 또 가격이 더 오른다면 이 매수세가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나 젊은 층의 부부분들이 평균 소득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분양가 아파트 값이기 때문에 구매력이라는 것이 계속 살아나서 우상향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전용 84제곱미터의 매수세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파트, 이 부동산의 구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소득이 받쳐주고요. 또 금리가 내려가야 하고요. 아파트 값이 확실하게 오른다 라는 확신이 있을 때 구매력이 살아납니다. 보통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하락할 때는 아파트들을 안 삽니다. 대신 막 올라간다 그러면 막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동산의 특징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박이랄지 딸기랄지 이런 것은 오를 땐 안 사고 내려가면 사거든요. 이 부동산은 좀 반대입니다. 지금 서울의 주요 입지 지역 이외에는요, 부동산 가격이 확실하게 계속 오른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김포의 아파트 값이 오르지 못하고 정말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 지인들 중에 김포에 사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같이 하는 말이 왜 김포만 오르지 않느냐 이런 하소연들을 저한테 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검단도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검단 아파트 매수자분들은요, 투자자가 아니라 실수요자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선호하던 전용 84제곱미터 매수세가 더 작은 59제곱미터의 면적으로 옮겨 타는 것도 바로
매수자들의 구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죠. 저는 다른 대출 상품을 내놓으면서 고가의 집을 대출로 사라고 하는 정책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대출을 해주지 말자, 대출을 해주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뜻은 아닙니다. 고가의 분양가, 고가의 거품을 거치게 하는 정책이 우선시되고, 그리고 집값이 하향 안정화를 이룬 후에 뭐 좀 적은 금액의 대출을 일으켜서 살 수 있게 해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빚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신생아 대출의 경우는 젊은 부부들에게 주거 안정을 주기 위해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대신 안타까운 게 있다면 집값이 지금 너무 고가라는 거죠. 자, 신생아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검단 아파트의 84제곱미터를 산다 라고 한다면 본인들의 자금이 한 3억 원 정도가 필요하죠. 젊은 부부가 3억 원이 있는 거, 그거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저는 그 젊었을 때 3억 원이 없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아파트 값이 최고가를 찍었을 때 2021년에 보니까 인천 중에서 서구 지역의 거래가 가장 많았었습니다. 최고가의 거래는요, 함부로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